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0년이 지난 체증이 해소되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야기 속에서 이혼 후에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아빠가 없는 쪽이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에도 가장 노릇을 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아빠 없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 결심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 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철 사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가니고 슬기고 다 빼줄 정도로 저한테 지극정성이던 남자였거든요. 물론 저도 결혼하면 남자들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제 남편은 절대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주머니 사정에 싸구려 결혼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하는 남편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았던 제가 그런 결혼 생활이 10년 만에 끝나다니 그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과 제 사이는 정말 좋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이 시어머니들의 취미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먼저 결혼한 형님을 무척 아끼시면서 막내 아들과 결혼한 저한테는 참 박하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보려고 한 듯이 시댁에 구경 오시는 형님과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보통은 처음 온 손님에게 조심스럽게 굴고 원래 있던 식구에게는 편안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었어요. 너 집에서 칼질은 좀 했니? 전 주방일 좀 도와봐야 하니까 라는 말도 해말하고 부모님께서 식당 하신다면 국밥 장사겠지? 그럼 너도 요리 공부 좀 했잖아 하고 덧붙여 너희 부모님은 가게를 하시죠? 요리 잘해야지 라고 농담도 했는데요. 내 부모님께 고생하시는데 도움 안 해줬니? 시집 보기 전에는 신부 수업이라도 좀 잣되어 있어야 살림과 칼질까지 다 해야 할 텐데 너는 요리를 못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저도 그동안 일과 공부로 바빠서요. 이제라도 잘 할게요. 과일 좀 깎아봐. 못한다고 안 할 생각 말고 계속 해야지.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로 인해서 시험을 보려는 줄 알고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과일을 깎았어요. 집에서는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꽤 잘 깎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깎아둔 과일을 어머니는 곧바로 형님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이거 하나 먹어봐. 아침에 시장에서 사온 과일이라고. 요즘 사과가 제철이라더라. 달 거야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당신도 좀 드세요. 난 괜찮아. 맛있으면 너무 많이 먹어라. 과일도 깎아봐. 시어머니보다 더 황당한 형님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면박 선물을 주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말한 것처럼 동서는 요리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국밥집에서 자란 것을 보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야? 사과 깎은 걸 보라고. 울퉁불퉁하게 깎아놓았어서 먹다가 입안이 헐겠어. 어머니가 아침에 이쁜 3개 사과를 사오셨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깎아놓으면 어떻게 해? 동서는 사과 하나도 제대로 깎지 못하는데 다른 요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면 서로 사이가 좋을 거라고 했지만 아직 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언제 내게 반말을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어이가 없어. 하지만 그런 형님은 화려한 이력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형님이 꽤 있는 집의 딸이었어요. 사업가 아버지와 교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부잣집 외동딸로 자금이 부족하지 않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교수니까 그런지 학벌도 좋고 집안도 부유하고 말 그대로 상류층 자제였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그 형님을 엄청 좋아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형님 손가락에라도 물이라도 묻었을까? 전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고 국밥집 딸로 명품 들이던 시어머니의 대우와 너무나 다르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죠. 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고 형님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야겠죠. 게다가 결혼식 때 아주버님께서 형님네에서 지불하신다면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 반반 결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두 가족의 손을 버릴 일은 없었습니다. 성가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인턴으로 시작해 운이 좋게 일찍 취업했기 때문에 쌓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남편도 어릴 때부터 돈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돈을 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쌓은 돈 1억 5천을 내어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높지 않아서 3억의 조금의 대출을 받으면 서울에서 꽤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18평 아파트였습니다. 난 우리 남편이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없지만 그는 천천히 다정하게 모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 집을 사서 기쁘게 사는 것도 그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화장품이나 옷을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큰 돈을 쓰는 취미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절약을 가르쳐줘서 낯선 식당에 가도 휴지를 아껴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모습을 좋아했고 돈 관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을 좋아하게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편이 될 줄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에서는 변할 수도 있었다고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땐 최우선 순위로 나를 넣겠다고 말했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형님을 만나면서 전에 상상도 못했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형님이나 시어머니의 성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여자 둘이서 새로운 가족을 배제하는 일은 정말 어른들이라도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잘 지냈기 때문에 둘이 잘 맞는 줄 알았고 시어머니도 사람이니까 같이 살면서도 공평하게 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처음 시어머니를 본 순간 기대를 접었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모습 덕에요. 형님은 일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시간이 많고 전 남편과 일을 하고 있어 자주 시댁에 가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만 나눠지더라도 항상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나곤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집이 떨어져서 혼자 돈을 모으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해 보이는데 잘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으면 충분해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데 동료들이 무심코 무엇을 던져주지 않아.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은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해.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다. 사람들은 옷차림에 따라 판단하지 않아. 하지만 동서는 어느 곳에서 주워왔는지도 모를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제 우리 둘은 짝꿍으로 보일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도 형님이 무슨 옷을 입고 계시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형님이 그러니까. 하지만 형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겠지만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너는 상대방이 말할 때 따박따박 대꾸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 너 불미스러워 보일 거야. 너 그러다가 내 남편이 바람을 쳐? 그럼 어쩌려고. 남자들은 다 여자 아기 나름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도 좀 꾸미고 다녀. 동서 명품백도 하나 없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하나 사모 하긴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국밥집들이 무슨 여유가 있겠어. 그나저나 동서는 친정 부모님 건강하시길 빌어야겠다. 그래야 오래오래 일하시지.
안 그러면 동서랑 서방님이 친정 부모님 노후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혹시라도 그런 일 생기기만 해 우리 아들이 쳐다보면 모신다고 고생하는 꼴 내가 못 보지. 너 괜히 나중에 내 남편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애 낳기 전까지 열심히 돈이 넘어와. 애 낳고 나서도 일 그만둘 생각은 하지도 말고. 알겠어? 전 꾸미고 다녀라. 명품 들고 다녀라. 그런 소리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부모님 걱정은 왜 지들이 하는지. 남편 고생시킬 짓 하지 말라며 아주 난리들이더라고요. 언제 우리 부모님이 사위한테 얹어 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결혼하고서 사위한테 밥 한 번 얻어 드신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매번 국밥집 얘기하며 둘이 낄낄거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국밥집 딸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비웃음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도둑질해서 돈을 버시는? 그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는 건데 남에서 국밥집을 하던 중국집을 하던 무슨 상관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일일이 대꾸하고 따져보기에는 그 일들이 너무 하찮고 유치하다 싶었어요. 세상에서 돈 가지고 갑질하는 게 제일 천박한 짓이고 남이 가진 걸로 비우는 게 제일 경박한 짓이라고 하시던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인지 제가 그런 걸로 무시당한다고 발끈하는 게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고 말곤 했지만 남편까지 그 말에 동조하는 듯 가만히 있는다는 것 좀 속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는 내가 검소하고 알뜰살뜰해서 좋다는 남편이 제가 부잣집 형님과 사사건건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근데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난 시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라고 해도 남편은 자기 집이니 저 대신 한 소리 해줘도 될 텐데. 한 번도 제 편 드는 적 없고 오히려 제가 2대1로 당하는 동안 옆에서 남처럼 늘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버님이 형님을 말릴 정도인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다는 게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돈 앞에서 다 평등하다고 괜히 기죽는 것 없이 당당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수 집안이 잘 나간다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지 남편은 늘 자기가 먼저 설설기는 모양이었죠. 어쩌면 전 형님 눈치 안 봐서. 형님께서는 아마도 저를 더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늘 형과 비교돼야 하는 저가 왜인지 형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의 성별을 매우 궁금해했어요.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는데 시어머니에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임신 소식을 전하고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후 하루에도 수차례 물어보셨어요. 형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니 어머니는 크게 기뻐하셨고 몇 주 뒤에 저도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진창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랬거든요. 선생님도 아이가 엄마 닮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만 열정적으로 키우셨던 모양이라 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실망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어떡하죠. 형님은 외동딸로 자라셨는데도 딸을 싫어하지 않는데. 아빠는 언제나 따뜻하시고 형님은 딱딱한 게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진짜 어머니야. 아들 말고 딸이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이 중요했겠지만 이제는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딸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난 것을 비워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는 딸이라서 그런지 딸인지 아들인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제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동안에는 말로만 하던 차별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며느리들이 함께 임신하게 되어 축하할 때 시어머니 형님 선물만 챙기셨어요. 형님이 아들을 가진 며느리고 나는 딸을 가진 며느리니까 그랬어요. 아가나 아가 저희니 더 고생 많은데 출산까지 힘내라 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이젠 우리 집에 속한다는 건데 혹시 아니라도 할 생각이 있어? 라는 말에 나는 어머니만 믿으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실망시켰나요?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걱정 없이 하라고 해줬어요. 시아버지가 이러자 시애어머니가 아빠야.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형이 좋아하는데 이제는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무 표정도 없이 뭐야 이게 둘 다 내가 골랐겠지? 하나는 아기 신발이고 하나는 베네저였지? 성별을 안다며 파란색을 골랐겠지? 애 낳고 나면이 바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나는 제 선물은 없어요. 나도 임신했다고요.
그럼 평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딸 양육에 대해 자랑하는 집가정이 뭔가요? 내가 열심히 딸을 키운다고 해도 결국 다른 집에 시집 가면 남의 식구를 챙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선물 받고 싶다면 너희 엄마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던가. 동서가 질투하는 건가? 동서는 참으로 탐욕스럽다. 아마도 내가 어머니를 잘 섬기면서 이렇게 선물도 받는 거겠지?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서만 바란다. 동서야, 사람은 역시도 절 빼야지. 나는 연구도 없으면서 임신했다고 소리 지르고 다녀. 그래, 당신은 여기 앉았다가 어린이 신발을 던져봤는데 명백히 누군가를 비웃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둘 다 부끄러운 야동이 없으면서 웃어들어야 할 것이다. 시어머니는 내가 형님과 결혼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렵게 일을 해결해 나갔었어요. 부잣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형님이 지시하지 않아도 설거지를 시키는 등 일을 다 내게 꾸민 적이 없었어요. 명절이면 내가 모두를 차려봐야 했고 형님이 먹을 것을 전달하는데 몹시 참기 싫을 만큼 얄미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결혼을 선택한 것이니 며느리의 복이 있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야. 오빠가 돈이 많다고 시댁에 용돈을 자주 챙겨줘서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몸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아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가진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니 저도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남편이 있고 곧 아이도 생길 테니까 남편을 믿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예정일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보다 먼저 임신한 형님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을 낳았고 장손을 낳았다는 소식에 식구들이 달려가 축하를 해주었어요. 저도 형님이라고 미워하지만 할 일은 해야겠다 싶어서 축하하러 가고 싶었지만 배가 땡기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보고 싶어서 형수님의 첫 출산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땡겨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다녀와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너 정말 내적이 얕다. 엄마가 산업 속에서 놓쳐서도 시위하는 거냐 뭐야? 왜 이런 말을 그렇게 하니? 당신도요. 저는 현재 아파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혼자 다녀올 테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차분하게 행동해야죠. 내 남편이 혼잣말처럼 하는 그 마지막 말이 걱정스러워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임신부였기 때문에 제가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낳는 게 제 주요 목표였거든요.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제가 출산하는 날에는 그 가족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해 연락을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전 그래도 연락을 했는데 형님이 응답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는 날에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미역국을 해주는 대신 국밥을 사 먹으라는데 제게는 미역 한 줄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가족을 먼저 챙기고 싶을까요? 시어머니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르겠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갔어요. 돌아오는 날 집에 갔을 때 남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몇 시에 집에 왔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직접 마중 오지 않고 집에도 없었어요. 대신 퇴원을 도와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냐며 오늘 퇴원한다는 것도 모른다며 출장이 잡혔다더니 급한 일 때문에야 가보내렴 했죠.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가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가 출장을 안 간다는 전화가 왔다는데 내가 그냥 가라 했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른다. 이러는데 아기까지 생겼는데 일해야지. 엄마가 같이 있어줄까라는 제안도 거절하면서 남편은 결국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게 된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늦게 돌아온 남편은 회사에서 바빠서 퇴원일을 까먹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 지체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잦아졌어요. 임신 중에는 아이를 위해서 남편의 행동이 예전보다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남편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늘었어요. 그러자 나는 주말에 출장을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다. 나는 미처 의심하지 못했던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이전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 정도의 충격은 크지 않았다. 전에는 남편이 외도하면 나는 자살을 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외도를 예상하면서도 참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남편과 헤어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며 조금씩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양극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꾹 참고 또 참던 나는 마침내 담당이 열렸다. 그날은 주말이라 시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었다. 매번 보기 싫지만 왜 매번 몰래 모이는지 모르겠고, 시어머니가 나와 내 딸을 반겨주지도 않으니 남편 혼자 가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하며 억지로 시댁에 가야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 밖에 내는 말이 없었지만 아이 청소년과 불가피하게 마주한 잔인한 고난과 엄청나게 아픈 일을 견디어야만 했던 이야기였다. 겉보기에 아무런 죄 없는 이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내 속에 긁히는 아픔을 억누르고 관대함을 유지하며 대안으로 한없는 울타리를 해고 자기 딸을 지켰지만 끝내 스스로 지켜줄 수 없는 그 딸 아가엔 사랑으로 치욕을 당한 것이었다. 언제까지나 불쾌한 환경에서 어린 딸과 시어머니에게 괴로움을 견디겠다고 생각해냈겠으나 끝내 그것이 통할 리 없어졌다. 처음 경험하는 무선 곤란과 미소 없는 밥은 그저 질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만 자신의 객관적인 시야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든 불행 속에서 딸이 있는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안위가 해칠 뻔한 시각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깨달은 것이었기에 딸을 격렬히 사랑하고 있는 그녀는 그런 시어머니가 또 딸개양을 때리려고 손을 내로든 순간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싸구려 맨손으로 딸을 때리려고 하는 묘한 장면은 무거운 짐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다룰 것인지 깊은 빛으로 다가오는 비극적인 결말을 당장 지각하지 못했기에 몸이 뱅뱅 뛰었겠지만 그 순간의 순간 하늘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천국이다. 깊은 고통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하며 억지로 시댁에 가야 했다. 낚았어요. 엄마 지금 뭘 하세요? 왜 밥 잘 먹는 애를 때리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하면 때릴 만한가요? 제가 그런 건지요? 아빠가 손녀들을 혼내는 게 문제예요. 지금 팔리면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손 놓으면 다시 때리겠다고요. 그런 건 못 봐주겠어요. 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건드려? 당신 어머니랑 뭐 하세요? 당장 못 내요. 당신이 쓸모있고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먹다가 때리지 않아도 봐요.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남편은 왜 자기 어머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제 아이를 때렸지만 못 보시겠어요? 당신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얼마나 우느냐 너무 어린데 나쁜 걸 배웠어서 이런 걸 하냐? 어디서 어른 물건을 만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뭔 소린가요? 도둑질 안 했는데요? 하지 마세요. 엄마가 갑자기 아이 머리를 때려서 우리 딸이 도둑질을 했다고 말하네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살았는데 그 이름은 뽀로로였어요. 뽀로로는 참 순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한겨울, 뽀로로는 갑자기 아파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우리 일가족은 모두 뽀로로를 걱정했고 특히 제가 뽀로로를 제일 사랑했기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한 뽀로로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동안 우리는 매일 병원을 찾아 뽀로로를 보러 다녔어요. 수술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는 뽀로로가 회복되고 퇴원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 저희 일가족은 기뻐하며 뽀로로를 맞이하러 병원으로 갔어요. 뽀로로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우리를 맞이하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함께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공유했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뽀로로의 회복은 우리 일가족에게 큰 행운이자 소중한 선물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가족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서 6살 아이는 언제 본 걸 기억하겠어요. 기억을 한다 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가져갔다고요. 그 나이의 여자애들은 반짝이면 다 좋아하니까 잠깐 쳐다볼 수는 있어도 돈 욕심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게다가 집에서 사라졌다면 일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집안에 있던 모두를 의심해야 맞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딸이 가난하니까 탐내는 거라며 죄 없는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없이 잘 산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비교를 하며 가난뱅이 도둑 취급했어요.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있다는데 그런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내 딸에게 하긴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까지 딸을 의심한다는데 참기 어려웠죠. 결국 사실을 밝혀 말했어요. 사람이 없이 산다고 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자들 탈세하는 놈들도 있다니 그런 소리는 왜 하나요? 막 올려놓는 봄이 트고 대자연의 슈호이한 것들을 홀로 이치요히로쯤이 알아봅니다만 그게 설이 물론 여행 인생을 통해 대자연을 파악하는 사바시 모습입니다. 사람 속에도 대자연이 존재하는 것이죠. 별이든 물든 화염이든 외면이든 객항이든 모든 것들이 대자연이라고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그냥 여행이지요. 칠을 그릴 땐 II 6520도. 요생 3리층 20십 대부분의 민슈어들이 그렇게 그때를 날을 듣는데 이성은 날이 WWIIS82입니다. 그냥 느낌입니다만 순진하게도 단 2삑이나 3비 가까이 무슨 소용일까요? 예전들 경남일 보았다고 가본축하나 행사나 재즈 공연을 보았을 때 그 과정과 배경, 그 상황을 최대한 기억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냥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죠. 형님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동서 진짜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했어? 아니면 합성이라도 한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진짜 당신 통장이야? 이 돈이 다 당신 돈이라고? 아니, 나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당신 무슨 재주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당신, 설마 무슨 사기 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와서 나한테 관심 갖는 척 하지 마. 내가 돈이 얼마가 있던, 뭐로 벌은 돈이든 내가 너한테 왜 말을 하니? 너는 그래서 나한테 말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여자라니? 왜야? 됐어, 내 변명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니까. 지금 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너는 나중에 보자. 어때? 어머니,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제가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희 부모님 국밥집 하시는 거 맞는데 그 국밥집이 규모가 좀 크거든요. 어머니도 아마 지나가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전국에 널리고 널린 그 체인점이 저희 부모님 소유거든요. 국밥 재벌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 국밥 장사한다고 무시하셨는데 함부로 무시당할 분들 아니거든요. 정말 몰랐잖니? 그동안 왜 그걸 다 숨기고 있었어? 알았으면 내가 차려줬을 텐데. 그게 내 돈 보고 잘해주는 거지? 내가 들어간 방에서 인파이 펀드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를 잘 대해주는 거겠죠? 그놈이 정말 형님한테 잘 대해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엎드려서 절 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가난한 시대 가운데서 돈을 밝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 돈만 뜯길까봐 두려워요. 결혼할 때는 여전히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남편과 조금은 비슷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들은 돈이 없어도 체면이라도 지켜야 한다더라고요. 어디서 내 딸을 도둑질 취급하시면 안 돼요. 몇 돈짜리인지 모르는 그 금목걸이가 있던데 지금 그 금목걸이 100개 아니면 1000개라 해도 사줄 수 있는데 왜 내 딸이 그걸 훔쳐보나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안방에 들어간 것 같던데 남의 딸에게 위대 걱정을 하는 게 쉽도록 손주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왜 못하시겠어요? 사실 아까 시조카가 내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같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자녀를 크게 팔아먹고 싶진 않지만 그 아이가 손버릇이 그렇지 못했어요. 다음에 참외를 위해 같은 코마키거일 씨앗을 떼다가도 있어요. 형이 얼마나 완료되었지요. 끼는 애라고 우기는 아이를 즐길 것 종이를 뛰어넘고 제 장난감을 가져갔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훔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 자제 아니어도 나를 꾸짖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요.
그러데이, 그런 아이가 실수로 목걸이를 가져왔을지에 대해 누가 알겠어요. 저는 자녀의 행동에 놀라 자기 딸의 시조카의 행동을 잡아주고 그의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동생은 지금 못하는 거야? 아마 우리 아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남의 일에 너무 관여하나요? 어쩌다가 이 동생이 몇 번이나 우리 딸의 물건을 만지는지 알아요? 형님이 근래에 무시했잖아요. 그에게 적당히 주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드나요? 결국 시조카의 주머니에서 금목걸이가 튀어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 아이가 나쁜 버릇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다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가 가져갔지만 나쁜 버릇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지켜봤다가 내 손에서 목걸이를 꺼내자 이 아이가 억지로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어린이들은 나쁜 것을 먼저 배운다고 하는데 그의 엄마가 항상 하는 것을 아주 잘 배운 모양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동혁아, 너 아닌가? 이게 누구가 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 도접이 왜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엄마를 10억 장을 들고 있는 것 같군요. 우리 딸은 단연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 딸 아닌 것을 알겠죠. 확인했다면 당장 내 딸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형님은 대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걸까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사탕을 훔쳐먹어서 바늘 도둑인 줄 알았더니 벌써부터 금을 보면 환장을 한다고 하니 황당하군요. 형님은 돈이 있지 않다면서 자녀에게 금목걸이를 사달라고 했던 건 뭡니까? 그 정도는 껌값이라도 아닌가요? 정말 미치겠네요. 어디서 그래요? 이런 행동은 어디에도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너 같은 행동을 한다면 즉시 고소해서 법정에 서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고소해야겠죠?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아나요? 우리 부모님도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동서는 왜 이러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건가요? 다른 부모님을 건드릴 일이 아니었는데 왜 처음에 형님이 그랬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말고 형님께서는 다시 제대로 자녀 교육을 하셔야겠죠. 모르는 줄 알아요. 그동안 그런 소리 듣고도 내가 왜 참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칼질할 수 있는 사람은 칼을 함부로 안 휘두르거든. 근데 칼자루 주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칼이 무서워서 못해 들어올까? 그거 자유 생각하셔야죠. 있는 집 자식이라고 못 건드리고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집은 장사치 집안이라 그런지 돈만 많지 명예욕은 별로 없어서요. 형님 아버님이 뭐 지역구 의원 출마할 거라고 쳤나. 어디 그거 생각도 못 해보게 해드릴까? 털어서 먼지 안 낼 사람 없을 텐데. 다시는 동네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청소 좀 어떻게 해보세요. 둘째야 내가 참아라. 근데 제가 뭘 알겠니? 궁금한 하느라 사회생활도 한 번 못했는데. 아, 제가 뭘 알겠어? 저런 걸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쟤는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지. 오냐오냐 키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둘째야 내가 그동안 널 몰라보고 실수를 많이 했구나. 내가 다 진심 아니었던 거 알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정이랑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마. 다정아 미안해. 할미가 잘못했어. 할미가 때린 거 많이 아팠지? 할미가 도와줄게. 이리 와, 이리 싫어. 할머니 싫어. 할머니 미워. 어머니. 차라리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와서 제 눈치 보시는 게 더 가증스러워요.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돈 앞에서 사람 취해진다더니 어머니도 진짜 심하시네요. 어차피 이제 와서 저한테 뜯어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우리 앞으로 볼 사이도 아닌데. 제가 어머니한테 사과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성격 좋은 내가 많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천박하지를 말아야지네. 엄마나 너나 아주 천박해서 못 쓰겠어. 가진 것 없는 놈 성격이라도 좋은 줄 알고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 뭣도 없는 놈이 감히 바람을 펴. 내가 그동안 증거 다 모아놓은 거 모르지. 지금 당장 소송해도 내가 이겨. 당신도 변호사 구하던가 어쩌든가. 뭐 알아서 해. 아주 이 지긋지긋한 관계 끝을 내자. 아, 그리고 당신 애인한테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돈 마련해 놓으라고 하고 알겠지? 전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진작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모아놨었고 남편이 그리 철두철미한 성격도 아니다 보니 제가 이혼 소송에서 불릴 일은 없었어요. 거기다가 시모에게 얻어맞은 아이의 진단서까지 끊어도 덕분에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고 그동안 시댁에서 아이가 구박당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남편이 아이의 면접 제안도 박탈당한 후 양육권까지 박탈당했다. 남편이 이유 때문에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에 난리가 났다. 여태껏 아이가 구박당하는 것을 묵인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를 가져가겠다는 것에 낙담하며 내 딸을 그런 놈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정이에게 잘해줘. 내가 아빠인데 이렇게 자식을 해야 하나 라며 협박했다. 내가 돈 없으면 염치라도 챙기라며 남편을 책망했다. 남편이 다정이를 싫어하는데 어째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가 라고 반문했을 때 아내는 당신이 다정이를 보기 싫다고 할 때 다정이는 내 딸이라고 했는데 라며 반박했다. 결국 너를 다시 이 집에 오게 하지 않겠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찾아오지 마 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내가 해외로 나가겠다는 이유에 남편이 협박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요구했다. 거부한 이유는 당신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다정하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뒤늦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미련이고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현재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금방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아이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쓰면 불편한 점이 없어서 더 쾌적하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미국에서 살 것 같습니다. 남편을 떠나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웠나요? 이야기에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